화면 공유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이시나요? 네. 예. 서다 교수님께서 전반적으로 제가 연구하는 분야에 대해서 새로운 연구 아이템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없을까 해서 세미나를 요청하셔서 제가 연구하는 분야를 좀 더 이제 기술적인 내용보다는 비즈니스 관점에서 어떤 트렌드로 연구가 이루어지는지 그 개념을 좀 중점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를 그래서 이제 사물지능을 위한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사물지능은 개념적으로 얘기하고 오늘 이 시간은 사이버 물리 시스템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경북대학교 전자공학부 이상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전공이 인베디드 시스템 및 제어 전공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학교에서 어쨌든 홍보에서 HCR 연구원으로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클래리베이트는 SCI 저널을 이제 최대 DB를 관리하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거기서 이제 고피인용 연구자로 이렇게 인용이 돼서 제가 이제 왜 이렇게 인용이 됐을까? 저도 이제 사실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를 좀 받아서 어떻게 이제 인용되는지 좀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학위를 받고 KT 연구소에서 한 3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있다 보니까 기술적인 것보다는 좀 비즈니스적인 이런 것들을 조금 관심 가지고 쭉 지켜보고 있는 과정에서 그동안 생각했던 거 오늘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연구 분야는 학위는 이제 제어 이론 및 응용 이쪽으로 이제 연구를 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확장하면서 사이버 물리 시스템을 대략 한 10년 정도 전부터 이제 관심을 가지고 그다음 지능 시스템에 대한 퍼지 시스템 또는 강화학습, 최근에는 이제 강화학습 중에서도 이제 모방 학습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연구 내용은 퍼블론이라는 요즘은 이제 개인 연구자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퍼블론즈에 이제 통합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클래리베이트 어널리틱에서 관리하는 사이트인데 여기에서 들어오시면 자세한 출판 논문이나 그런 연구 활동 내용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연구하는 걸 주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인용하나, 그러니까 여기 사이트 가면 이런 개인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중국 쪽,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쪽에도 다수 내 논문을 인용하고, 그 다음 이제 유럽, 미국 쪽 그렇게 있는데 제가 이제 잘 모르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지역에서 연구한 것을 이제 인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논문을 주로 이제 인용하느냐, 이제 그걸 보니까 제가 이제 대략 10년 전부터 이제 연구 관심 분야가 이제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동특성 해석, 수학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쪽을 주로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대략 5년 전부터 인공지능 인기를 끌면서 인용도 많이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고피인용 연구자로 이제 선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이제 제 소개는 간단하게 마치고 이제 연구 내용 또 이제 트렌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ICT 융합, 저도 연구재단에서 이제 ICT 융합 기술에 대한 전문위원 활동을 쭉 하면서 연구 과제를 이렇게 이제 리스트를 보면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트렌드가 인공지능, 키워드가 이제 인공지능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사물 인터넷, IoT 관련돼서도 이제 과제가 이제 많이 수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우리가 대략 10년 전에 IT 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이제 우리가 발전 현황을 좀 살펴보면 하나는 이제 지능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공간적인 측면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인터넷이 인공지능, 즉
외형적인 정보,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 수 있는 정보를 벗어나서 우리가 잘 알기 힘들어하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내재적인 정보까지 이제 알아낼 수 있는 그런 기술로 이제 발전하고 있고,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가상 공간에서 실제 현실 공간으로 이렇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는 두 개의 방향으로 사물지능으로 이렇게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자율주행 자동차가 될 수 있고, 또는 뭐 인공지능 스피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또는 이제 앞으로는 더 이제 연구되는 분야가 이제 스마트 시티나 지능 로봇, 이런 곳에 사물지능이 적용되는 이런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자, 일례로 사물지능이 이제 활용되는 게 현실에서도 이제 지금 활용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이제 키워드 중에 한 개가 이제 인터넷 오브 비헤이비어라고 많이 이제 지금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한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IOB는 뭐냐면 사람의 행동이 인터넷이나 이런 정보로 활용되는 그런 가치로 활용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자동차 보험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T맵이나 이런 것들을 쓰다 보면 운전 습관을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그것을 행동 데이터를 가지고 보험 할인에 적용하는 그런 사례가 대표적인 IOB 행동 인터넷의 활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것은 이제 운전자의 운전 상황을 모니터링해서 운전자가 위험한 상황이 되면 자율적으로 이제 통제해주는 이제 그런 단계까지 이제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IOB가 지금 현재 단계에서 행동지능을 활용하는 단계라면, 이제 사물지능에 직접 적용해서 나가는 그 시스템을 이제 저는 이제 행동지능 시스템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발전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용어는 이제 제가 이런 IOB에서 행동지능 시스템으로 간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설명드리기 위한 용어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행동지능 시스템에 나가는 이제 우리가 단계별로 사물과 인간과 인터페이스 하는 그런 형태가 발전 단계로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 레벨 1에서는 이제 사람이 기계를 오퍼레이터로 활용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사물을 제어를 하는 이런 단계가 레벨 1이라고 하면, 레벨 2에서는 사람이 하는 역할이 이제 사물의 자율지능이 어느 정도 추가가 돼서 슈퍼바이저로서 역할을 하는 그런 단계가 바로 레벨 2에서 인간기계 협동의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는 사물지능이 어떤 형태로 가느냐? 이제 기계가 점차 지능화되어서 상황을 인지하고, 그 다음에 사람과 기계 간의 능동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그런 단계까지 가는 것이 이제 미래형 인간기계 협동의 레벨 3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사물지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핵심 기술을 이제 대략적으로 나눠보면, 첫 번째가 이제 행동 인지 기술, 뭐 인공 눈, 그 다음에 자연어 처리, 이런 것들이 행동 인지하는 이제 그런 용도로서 최근에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자, 요 그림은 수술 로봇에 우리가 그러한 기능들이 구현이 돼서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현황이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행동 제어 기술입니다. 이 제어 기술은 지금은 이제 쿠카 로봇이나 이런 자동차 회사에서 사람과 로봇이 협력해서 협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공하고 있는데, 자, 이런 게 되려 그러면 제어 기술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는 제어 문제에서 못 풀던 학습 기술, 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연구 고도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행동 판단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와 같이 위험 상황을 감지하거나, 아니면 전역 경로, 아니면 국소 경로를 인공지능 기반으로 자율주행에 제어할 수 있는 판단하는 이제 그런 기술들이, 요약하면 이제 인지 기술,
제어 기술, 판단 기술이 사물 진흥의 핵심 기술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물 진흥을 이해를 하려면 이제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현상으로 퍼져나갈 것인지 좀 더 이해하기가 용이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4차 산업혁명, 현재에서도 언론에서나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2016년 누구나 잘 아시겠지만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서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물론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노동시장이 붕괴되고 이런 안 좋은 단점도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사회적인 현상 측면에서 논의되었다면 기술적으로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이 어떤 기술이 이런 산업혁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가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는 이제 이러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우리가 영국에서 1차 산업혁명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노동시장이 이제 제일 크게 변합니다.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할 때쯤 90년대 후반 이제 그때 IMF가 터지고 우리가 지금 되돌아보면 3차 산업혁명이라고 여겨지는 이제 그런 시대를 지났습니다. 이제 그때도 마찬가지 기존의 일자리들이 없어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는 이제 그런 현상을 우리가 겪게 되었고 마찬가지 18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에도 지금보다 더 이제 노동시장이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람이 하던 일을 기계가 대신하면서 사람이 이제 좀 더 편리하는 걸 이제 지향한다고 했지만 사람이 자기 일자리를 앗아가는 걸 그런 거 이제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보고 있을 수는 없었죠. 그래서 이제 폭동이 일어나고 좀 더 지금보다 더 심한 이러한 사회 현상으로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러한 4차 산업혁명에서는 그 특징이 이제 지금으로 많은 분들이 있겠지만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이런 것들이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좀 더 조금 과거로 이제 되돌아보면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산업 생태계 또한 이제 바뀌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불과 10몇 년, 20년 전에 이 노키아, 모토로라 같은 굴지의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까지 이런 굴지의 회사들이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이제 없어지게 된 거죠. 이 회사들이. 그러면서 삼성, 애플 같은 마켓이 새로운 형태로 재편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단계를 또 보면 이러한 이제 카카오나 이런 앱 시장이 새로운 플랫폼 형태로 기존 산업 생태계를 바꾸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있던 이런 관련 산업들, 디바이스들이 쇠락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또는 디바이스들이 산업 생태계를 변화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런 과정을 변화의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는 과연 어떤 형태대로 변해될 건가 이걸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부나 이제 많은 분들이 4차 산업혁명에 인공지능이라든지 아니면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고자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는데 과연 이게 이제 산업혁명처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과거의 산업혁명처럼 그런 것들이 가져올 수 있을까? 자, 그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는 아직까지는 인공지능만 가지고 또는 빅데이터만 가지고 그러한 혁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하는 명확하게 우리가 답을 내리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저희가 어떤 기술의 핵심적인 가치가 있기에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하는가를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차 산업혁명 때를 돌아보면 우리가 이제 전기기관 때문에 사람이 무거운 물체를 못 드는 걸 이런 걸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혁명이 일어났고, 자, 2차 산업혁명 때는 이제 전기에 의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끔, 그 다음 3차 산업혁명에서는 IT 기술이죠. 인터넷의 기술을 위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새로운 산업들이 많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는 우리가 제조업에서는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라는
그러한 독일에서 먼저 이제 이런 것들을 제안하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과연 근데 이런 것들이 핵심 기술로 우리가 가치가 있을까? 자, 그렇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부터는 우리가 이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이렇게 대신할 수 있는 그러한 것에 가치가 있었다면 3차 산업혁명의 가치는 인터넷입니다. 핵심 기술은 인터넷인데 그러면 인터넷 기술이 과연 산업혁명을 이루는 이제 그런 기술이었을까? 그렇게 되돌아봤을 때는 하나의 이제 통신 네트워크 기술일 뿐인데 이제 그런 그 안에 비즈니스적인 내재적인 가치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봤을 때는 3차 산업혁명 인터넷이 가지는 기술은 이제 공유와 개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터넷을 통해서 A라는 서비스를 개발했다 그러면 B라는 새로운 서비스가 결합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지금 보면 이제 저희가 카카오나 이런 회사들 통해서 새로운 플랫폼이 형성이 되고 그 플랫폼 기반으로 새로운 서비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플랫폼 관점에서 보면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인터넷이 하나의 플랫폼이 됐다 그러면 그 위에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는 플랫폼이 형성이 되고 지금 와서는 이제 앱이 하나의 또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서비스,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것은 중요한 가치가 바로 공유와 개방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바라본다 그러면 이 4차 산업혁명에서 단지 이제 생산 공장에 어떤 지능화되는 또는 AI 기술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그 정도가 이제 비즈니스를 만들어낼 건가? 자, 그거에 국한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바라봤듯이 사물지능이라는 것은 가상 공간입니다. 자, 공유와 개방이.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는 현실 공간에서 이 개방과 공유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떤 형태로 산업혁명이 일어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면 좀 더 우리가 미래를 좀 더 직시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로 삼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 뭔가를 자세하게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란 뭔가 물론 이제 개념적으로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하지만 이걸 정확하게 이제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명확하게 설명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이제 이거를 구체화하고 현실화해가는 이제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월이 지나고 나면 이게 이제 우리가 실제 4차 산업혁명이 이런 형태로 변화되었다. 역사 속에서는 기록되겠지만 우리는 지금 이게 변화되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한번 이게 뭔가를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CPS는 과거에 이제 대략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이제 2007년 정도에서부터 쭉 이제 CPS 개념이 나오기 시작해서 논문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고 특히 이제 미국하고 유럽 쪽에서 이러한 CPS 관련된 국가 프로젝트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란 한 어떤 다양한 관점에서도 정의하겠지만 이제 제가 바라본 이제 그런 관점에서 사이버 물리 시스템은 다양한 센서 정보를 바탕으로 물리계를 개별 또는 전체를 제하는 시스템, 즉 이제 핵심 키워드로는 피드백 시스템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이버 물리 시스템에는 사이버 컴포넌트와 피지컬 컴포넌트 두 개가 결합된 그러한 것을 우리는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라는데 여기서 이제 사이버 컴포넌트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제 컴퓨팅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제어 세 개가 이제 핵심 코어 기술로 포함이 되고, 자, 피지컬 엘리먼트에 포함되는 부분은 자율주행 자동차나 로봇, 그 다음에 메디컬 디바이스, 스마트 빌딩, 스마트 시티 다양하게 이제 우리가 실제 현실에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거에 생각하면 인베디드
기술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인베디드 기술 더하기 실제 사물이 결합된 이런 형태로 볼 수 있고. 자, 그래서 그러면 인베디드 기술하고 뭐 사이버 물리 시스템하고 또 뭐가 다르냐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도 지금 확연히 차이가 나는 그런 현실이고.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여러 다양한 관점에서 이 CPS를 한번 바라보면 좀 더 구체화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산업적 측면에서 사이버 물리 시스템을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버 물리 시스템은 센서와 액추에이터를 갖는 물리 시스템과 그 다음에 컴퓨팅 요소가 결합된 네트워크 기반의 모니터링 시스템 또는 제어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이버 물리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이제 자동차 또는 뭐 산업의 여러 가지 이제 자율 시스템에 대한 피지컬한 디바이스가 있고, 이 디바이스에서부터 우리가 센서와 액추에이터를 이용해서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의 IoT 기술을 이용해서 사물 간에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현황은 이제 그 정도 기술 수준이고, 자,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거하고 똑같이 생긴 사이버 월드에서 쌍둥이인 이러한 가상 환경이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 우리가 현재의 어떤 데이터를 얻고 싶을 때 이 실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에 진단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실제로 피드백에서 제어할 수 있는 것까지 활용하는 것이 이제 총칭해서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생산 라인에서 A, B, C 이런 라인에서 이제 생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니즈에 의해서 우리가 이 프로세스를 C, B 이렇게 이제 바꾼다고 했을 때 이제 물리적으로 바로 바꾸는 게 아니라 이제 사이버 현상에서 바로 이제 시뮬레이션, 가상 시뮬레이션 또는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하겠죠. 그렇게 해서 실제 피지컬 월드에도 영향을 줘서 큰 문제 없이 어떤 우리가 스케줄링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용도로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현하려면 지금 현재에서도 IoT라는 플랫폼 기반으로 어떤 네트워크 인포메이션 정보를 활용하는 수준에서 실제 사물을 다루기 위한 어떤 플랫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CPS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플랫폼이라 얘기를 하고, 여기에서는 그냥 물리 세계와 사이버 세계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인터페이스가 분명히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IoT 기술뿐만 아니라 이제 현상을 파악을 하고 우리가 내재적인 정보 그런 것들도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 때문에 이제 인공지능이 필요하게 되겠고, 자, 당연히 이제 사이버 컴포넌트와 피지컬 컴포넌트가 모두 엮이는 네트워크 제어 또는 하이퍼 커넥티비티에서 초연결 사회로 이어지는 이러한 현상으로 바라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라본 게 이제 산업적 측면에서 CPS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스템 발전적인 측면에서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 어떤 것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 우리가 MP3 플레이어 또는 뭐 인베디드 시스템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 이제 센터에서도 마찬가지 유비쿼터스라는 그러한 이름을 이용해서 이러한 인베디드 디바이스를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이러한 기술로 점차 발전을 했었죠. 자, 그렇게 해서 이러한 네트워크로 해서 과거에 예를 들면 음악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음원을 이제 직접 사서 듣거나 뭐 LP판을 쓰거나 뭐 이런 현상들이 실제 소유해서 네트워크로 연결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다양한 시장들이 재편되는 그런 것으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는 이제 모든 사물에 이러한 네트워크로 연결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이제 좀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시스템 측면에서 사이버 컴포넌트와 피지컬 컴포넌트가 이어지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시스템 발전적인 측면에서도 인베디드 시스템에서 네트워크 이어지고 네트워크에서 모든 사물이 이어지고
이제는 여기 이제 사이버 물리 시스템은 대표적인 게 이제 지능화되는 그러한 단계까지 우리가 요구되는, 그래서 실제 사물과 사람이 인터페이스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까지 이제 나아가는 게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인베디드 시스템하고 사이버 물리 시스템하고 이제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면, 인베디드 시스템은 인베디드 프로덕트 내부에서 이제 정보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근데 사이버 물리 시스템은 다른 사물들 간의 정보를 인테그레이션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공유와 개방, 이러한 비즈니스적인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이제 CPS와 인베디드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베디드는 이제 단일 시스템으로 스탠드 얼론으로 동작한다 그러면, CPS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인베디드 시스템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이제 CPU나 메모리에 국한된 그런 개발로 충분했다면, 이제는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어떤 특정 제한된 것으로 우리가 개발을 하기는 어려운 그런 현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베디드 시스템에서는 주로 이제 리얼타임으로 처리하는 이러한 방법들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비즈니스 관점에서 어떻게 측정하고 그 다음에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을지, 이제 그것이 주요 핵심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인베디드 시스템과 그 다음에 사이버 물리 시스템은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물이 있으면 이 사물이 위에 소프트웨어로 감싸는, 그래서 새로운 어떤 공유와 개방으로 가기 위한 소프트웨어화되는, 이제 소프트웨어화되고 나면 요게 하나의 서비스 형태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의 서비스가 뭐 예를 들면 자율주행 자동차를 예를 들면 하나의 서비스,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스마트 시티에서 서비스가 있다 그러면, 이러한 서비스가 두 개 연결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게 궁극적인 사이버 물리 시스템의 핵심 가치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관점을 가지고 CPS를 접근하는 것은 아직까지 이제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이러한 차이점을 가지고 진짜 지향해야 될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은 이러한 기술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학문적인 측면에서 사이버 물리 시스템을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 60년대, 70년대에서는 우리가 이제 사람이 계산하기 힘든 걸 컴퓨터를 이용해서 연산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서차 개인화되는 연산을 통해서 또는 인터넷으로 연결되어서 우리가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자, 이게 이제 인베디드 시스템으로 해서 우리 사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컴퓨팅이 가능한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제 미래에서는 이제 사이버 물리 시스템으로 해서 2010년도 이후에서 지속적으로 이것을 지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사이버 물리 시스템의 핵심 학문적인 측면에서 이제 핵심 기술은 지능적인 측면에서는 컴퓨테이션이 있고, 자, 그다음에 정보 소통을 위해서 커뮤니케이션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 사물을 다루기 위해서는 제어 기법, 제어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IT 기술 그러면 이제 전체 하나로 이제 엮여져 있었던 것이 이제는 세분화되어서 이제 컴퓨팅, 커뮤니케이션, 제어가 이제 또다시 분리되었다가 합쳐져야 되는 그런 학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텔리전트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제 사이버 영역에서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또는 이제 컴퓨터가 실제 사물을 피지컬하게 다룰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제어를 통해서 실제 정보를 주고받는 그러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CPS라고 정의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CPS 시스템을 개발하겠다 하면 우리가 우선 고려해야 될 게 이제 연구 영역이 이와 같이 이제 소위 말하는 융합적인 사고가 이제 반드시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영역에 있어서 예를 들면 스마트 팩토리에 CPS를 적용하고 싶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을 때
먼저 고려해야 될 게 이제 그러면 통신은 어떤 것을 표준화해서 사용할 것인가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지능적인 측면에서는 어디까지 우리가 지능화할 것인가, 자, 이런 것들을 또 컴퓨테이션 관점에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실제 제어를 할 때 있어서 사람과 인간 간의 인터페이스는 어떻게 하고 이제 측정은 어떤 형태로 센서를 이용할 것인가, 이제 그런 것까지 고민을 해야지 제대로 된 우리가 CPS를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현대자동차 또는 뭐 현대중공업 뭐 다양한 이제 회사에서 스마트 팩토리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러한 CPS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근데 대부분 계시는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이 도대체 기존에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 기존에 이제 기술을 하고 CPS하고 뭐가 달라지는지 이게 개념이 없으면 지향점을 찾기가 어려운 그런 현실입니다. 논문을 보다 보니까 이제 이 CPS를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잘 표현한 맵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란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드백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관여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 모든 사물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댑티브하고 예측 가능한 또는 이제 지능적인 이런 요소를 가지는 피드백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고, 당연히 이제 우리가 공유와 개방의 의미로 우리가 서비스화하기 때문에 보안 문제도 상당히 이제 심각하게 고려될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 개발 방법론 측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제일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이 이제 제가 생각에는 이제 모델링과 해석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물 지능 시스템은 디스크리트하게 한 이제 사이버 컴포넌트와 컨티뉴스한 실제 사물을 다루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같이 내재된 이러한 시스템을 우리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런 하이브리드 형태의 모델, 그래서 디스크리트하게 변하는 것과 연속적인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되는 이러한 모델에 대한 연구가 우선적으로 실행이 돼야 되고, 자, 마찬가지 서로 간의 이기종 간에 결합되기 위해서는 인터오퍼러빌리티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또는 이제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되기 때문에 스케일러빌리티가 가능한, 자, 그러한 형태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고, 실제 또 사물을 다루고 사람의 안전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드론 같은 경우 활용한다면 이러한 안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밸리데이션하고 베리피케이션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이슈로 연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 모델링 하는 부분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는 모델링 하는 부분이 수학적인 표현 방법으로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는 사물을 알아먹을 수 있도록 표현하는 방식. 그래서 이제 수학적인 모델링 방법이 과거에서 이제 쭉 많이 이용되었고, 자, 이거와 이제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데이터를 이용한 방법들을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사물을 모델링하는 게 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바라보는 모델링은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이제 abstraction이 되겠습니다. 즉 뭐냐면 우리가 하드웨어, 실제 피지컬한 것을 다루기 위한 마이크로 프로세서 또는 FPGA가 있다면 이것을 소프트웨어로 표현하고 우리가 다루기 위해서는 abstraction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다루기 위한 프로그래밍 또는 위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타스크 레벨에서 쓸 수 있는 모델, 또는 이제 FPGA를 쓴다 그러면 그러한 프로그래밍 랭귀지에 해당되는 특성과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타스크 레벨의 모델이 컴퓨터 사이언스는 앱스트랙션으로 연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CP에서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거는 컴퓨터 사이언스 입장에서는 기존의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피지컬 시스템을 다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보안이라든지 스케일러빌리티 또는 신뢰성 뭐 이런 것들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아키텍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아키텍처를 조금 더 바꿔야 되는 이제 그러한 학문적인 도전 과제가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사이버 컴포넌트와 피지컬 컴포넌트가 시스테매틱한 인터페이스를 만들 수 있을까? 자,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오픈 프로블럼으로 남아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CPS에 대한 표준화도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헌을 찾아보면 각각에 대해서 일반적인 공통적인 특성 또는 자율주행 자동차에서의 CPS 표준화, 스마트 팩토리에서의 표준화, 각각에 대해서 다 표준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국내에서는 어떠냐? 이제 CPS가 2010년 정도 이슈가 되고 꾸준히 이제 애트리에서는 CPS, 과거에 이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하던 팀들이 CPS 연구팀으로 지금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DGST에서 CPS 국제과제를 진행하고 있고 각 대학의 연구소에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CPS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연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관심 있는 CPS에 대한 연구 주제는 일단은 이제 우리가 자연 현상에서 나타나는 우리가 제어하고자 하는 대상 사물이 있으면 컴퓨터가 이 사물을 실제로 인식하기 위해서 모델링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제 주로 이제 제가 하는 것은 수학적인 모델링 방법을 이용하고 수학적인 모델링과 더하기 이제 데이터를 이용한 방법. 이제 여기 이제 AI 기능이 지금 많이 이제 활용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사물을 인식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것은 사용자가 이 사물을 이제 지능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 최적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학적인 모델링과 최적화 그리고 사물에 있는 정보를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해서 센싱하는 센서 기술, 자, 이런 것들이 핵심 기술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CPS가 단일 플랫폼만 가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AI 기술이나 IoT 기술, 빅데이터가 모두 기술이 결합돼야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제일 먼저 이제 적용되는 부분이 이러한 자율주행 자동차에서부터 먼저 CPS가 적용된다고 생각되고, 자, 이 국방이라든지 다양한 데서 지금 활용을 시도를 하고 있고, 지금 앞으로는 그 다음에 나올 부분이 제일 유력한 부분이 이제 이러한 로봇 분야가 지능 로봇 분야가 앞으로도 유용하게 CPS가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는 이제 의료기기 또는 이제 전력, 그 다음에 스마트 시티 이런 형태에서도 CPS가 핵심 기술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기술에서 만약에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우리가 CPS를 적용해야 된다면 각각의 센서가 이제 디바이스가 그 어떤 정보를 얻었다 그러면 전체 자동차에서 중앙에서 이제 관리를 하면서 모든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분명히 필요한데, 그런 디바이스가 지금은 아직까지 어떤 게 이러한 디바이스가 될지는 명확히 규정된 것이 없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에서 이러한 것을 플랫폼을 어떤 것들을 가져갈 건가, 그래서 IT 회사와 자동차 회사들이 치열하게 이제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상 물리 시스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교통 또는 국방, 에너지, 그다음에 헬스케어, 그다음에 농업,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데 적용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어프로치하는 방법이 플랫폼이나 공통 플랫폼을 먼저 이제 구축하고 난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텐데, 자, 이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했던 것처럼 우리 각각의 요소 기술들이 실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길게 우리가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시점이 될 거고, 자, 그렇게 않다 그러면 각각의 어플리케이션 영역이 있으면 아랫단에서부터 위에 어플리케이션까지 턴키로 한꺼번에 이제 구현하는 접근 방법이 지금 시도가 여러 가지 이제 파일럿 시스템 구축 위해서 관점에서 이렇게 개발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 산업 현장에서 지금 이러한 CPS를 하나의 이러한 파일럿 시스템 구축 형태로 지금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관에서 CPS가 어떻게 이제 활용될 것인가 한번 보면, 지금 현재 자동차가 보면 이제 헤드업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브레이크 기능, 그다음에 뭐 다양한 이제 소위 인베디드 시스템 CPU를 활용하는 게 이제 50개에서 이제 200개, 굉장히 많은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이제 장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각각의 CPU들이 연결이 돼서 통합해서 어떤 관리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자동차가 이렇게 이제 고속도로에 지나가는 상황에서 A라는 자동차가 있고 B가 이제 여기서 지나가는 상황이 있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는 이런 센서가 B가 이제 있으니까 경고등을 이제 운전자에게 알려줍니다. 자, 근데 이 자동차 자율주행이 됐을 때는 B가 이제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앞에 있는 센서가 이제 여기에 있는 걸 감지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앞에서 이제 D 센서가 감지했던 그 자동차가 앞에 지나가는 그 자동차라는 걸 중앙에서 이제 알려줘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CPS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을 정보를 활용해서 구축돼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또는 이제 V2X에도 이러한 CPS 기능을 또 개념을 적용해야 될 중요한 기술로 여겨집니다. 이제 과거에서는 이제 차량 간의 그런 안전거리 정도로 V2X가 활용되었다 그러면, 이제 차량과 주변 지형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안전 자율주행에 도움을 주고, 더 나아가서는 자동차 간의 또는 다양한 정보가 결합된 형태로 고도화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V2X 기술이 그러한 형태의 어떤 플랫폼의 인터페이스 형태로 차 간 또는 인프라 간의 제약 조건을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 활용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실제적인 스마트 팩토리의 CPS가 어떻게 또 개념을 잡아가고 적용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 팩토리는 정의를 내리려면 이제 다양하게 이제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CPS 관점에서 보면 사이버 물리 생산 시스템을 우리는 스마트 팩토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피지컬한 영역 있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관점에서 우리가 다양하게 사용되는 사이버 컴포넌트들이 있습니다. 자, 뭐 비즈니스 경영 정보 시스템에서 물류 관리를 하거나, 그 다음에 재고 관리, 뭐 이런 것들이 경영 정보 시스템에 다양하게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자, 먼저 피지컬한 센싱에서 제어하는 그런 기능과, 그 다음에 최적화할 수 있는 컴퓨팅 기능, 그 다음 모든 디바이스들이 결합되는 통신 기능이 결합해서 IoT 플랫폼 위에서 어떤 정보를 위로 올려주게 되고, 자, 그 상황에서 이제 머티리얼에서부터 프로덕트가 나오기까지 모든 것을 이제 정보를 활용해서 제조하는데 활용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스마트 팩토리로 우리가 정의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이제 산업에서 이런 스마트 팩토리,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서부터 모든 기업들이 이제 이러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물론 이제 아디다스라든지 이런 제조업에서부터 다양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한다, 자,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자, 그건 생산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실이고, 자, 지금 요거의 핵심 기술은 뭐냐면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유와 개방이 좀 더 파워풀한 산업혁명의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예를 들면 자동차 라인을 예를 들면 자동차를 뭐 다양한 자동차 생산한, 이제 물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A라는 사용자가 자동차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개인이 이걸 생산 라인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제조사가 이런 어떤 특정 형태의 거를 제조해서 이제 우리가 제공을 해주고 있죠. 자, 근데 이런 라인이 어떤 특정 벤더를 가지고 수요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라인을 서로 공유하고 개방할 수 있는 이 전체를 서비스화한다면
얘기는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한 기술들은 아직까지 이제 많이 이루어져야 되지만 비즈니스 관점에서 이것들을 공유와 개방함으로써 가질 수 있는 가치, 그것이 이제 실제 전체 더 중요한 스마트 팩토리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산업별로 그래서 이제 CPS 기능들을 한번 보면 적용하는 것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제조에 사용된다 그러면 뭐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스마트 제조, 물론 목적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적용할 수 있고, 응급 구조에 쓴다 그러면 위험 관리하는 기능을 가지는 CPS, 자, 그렇게 국한시킬 수 있고, 또 다른 이제 관점에서 정보 제공 측면에서 또 CPS 구현, 뭐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구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항공 같으면은 이제 항공 시스템의 운영 관리를 위해서 CPS를 쓰거나, 또는 이제 기반 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리소스를 생성, 분배하는 관리, 이제 이런 측면에서, 또 건강 같은 경우는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처치까지 하는 피드백 시스템으로, 스마트 운송은 교통 상태를 관리하고 안전한, 스마트 시스템에 코어가 있으면 각각의 애플리케이션별로 우리가 각각의 요구 사항에 맞춰서 모델링하고 최적화하는, 그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지금은 이제 어떤 플랫폼 형태가 필요하게 되겠고, 그 위에서 이제 모델링과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한 그러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그런 것들이 이러한 것들을 가능하게끔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에서부터 우리가 이러한 기능들을 살펴보면, 자율주행 자동차 레벨 0에서 물론 뭐 다양한 기준이 있겠지만 제로에서 4까지 나눠본다면, 처음에는 이제 자동이 없는 비자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사람이 모든 것을 하는 그런 것을 레벨 0라고 하고, 완전 자율주행 되는 것을 우리는 레벨 4라고 했을 때, 점차 이제 CPS가 수준을 좀 나눠보자 하면 자동 기능이 하나씩 추가가 됩니다. 각각의 컴포넌트별로 독립적으로 이제 자동 기능이 추가가 되고, 자, 그 다음 단계로 나간다면 각각의 자동화된 기능들이 조합되는, 자, 그래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뭐 사선 유지하는 기능, 자, 하나하나씩 이제 자율적인 기능들이 추가가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운전자가 일부 제한된 자율주행이 가능한, 그것은 이제 레벨 3. 그래서 점차 우리가 CPS를 구현할 때는 이러한 단계를 생각하면서 구현이 가능하겠고, 처음부터 이제 이러한 완전 자율주행까지 가기는 힘들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숙도에 대해서 CPS를 단계별로 우리가 보면, 맨 처음에는 이제 어떤 대상,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자율주행, 지능 로봇 같은 어떤 대상이 있으면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해서 데이터 구축 시스템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로부터 우리가 수집된 정보로부터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현대 상황은 A에서 B 선택을 해라 그러면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뭐 A를 선택하는 의사결정 정도가 레벨 2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단계가 되면 이러한 자율 제어를 할 수 있는 일부 국한적으로 몇 개의 디바이스에 있어서 우리가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게 되고, 4단계로 됐을 때는 전체를 피드백해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우리는 CPS 발전 단계로 성숙도에 따라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이제 문제가 이제 여러 가지 노동력 문제 아직까지 있겠죠. 그 다음에 비용을 절감해야 되는,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을 단축시키는 이슈, 그 다음에 맞춤용으로 대량 생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제품의 변동성이 증가하는, 이런 기존의 문제 공장이 이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서 스마트 팩토리는 이제 이러한 형태로 가져가는 거죠. 그죠? 멀티 제품이 가능하고 수요 기반의 제품 또는 원격 제어하고 인간과 로봇이 상호작용하고 대량 생산. 자, 아이디어란 상태로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의 특징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걸 전체 다 수용을 못하는 게 이제 대부분의 현실이고, 그래서 대부분 단계별로 하나하나 컴포넌트부터 우리가 자동화 개념을 가지고 스마트 팩토리의 개념을 가져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원래는 우리가 이제 CPS라는 컨셉을 가지고 자동화 컴포넌트가 하나씩 이루어지는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전체 비즈니스 모델까지 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컨셉을 가지고 로드맵을 잡아야지만 제대로 된 스마트 팩토리가 구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는 지금 일반 저희 기업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이제 4M1E라 해서 Man, Machine, Material, 그 다음에 메소드, 하나는 이제 에너지 관점에서 우리가 이러한 생산 자원을 실제 실시간으로 이런 리소스를 관리하는 그런 관점에서 스마트 팩토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 향상을 하거나 이제 운영을 위해서 피드백을 제공하는 이런 개념으로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고자 하고,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그러한 플랫폼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IoT, 예전에 나왔던 IoT 플랫폼 기반으로 정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제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 리소스를 모두 관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설비를 운영하는 운영 시스템, 그리고 프로세스가 제품 최종 단계에 나오기까지 공장에서 운영하는 단계인데, 자, 소프트웨어적으로 보면 이러한 CPS가 이러한 공장 운영 시스템을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또는 디지털 트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을 개념을 가지고 이걸 똑같이 모사하는 쌍둥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를 가져와서 우리가 데이터를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그래서 이제 시각화해서 현재 어떻게 현황이 달라지는지, 그 다음에 최적화하는 과정까지 포함을 해서 CPS를 구축하고 있는. 그래서 여기 보면 운영 관점에서 보면 지금 현재 생산이 어떤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떤 이머전시 상황이나 상황을 나타나게 되면 알람을 주거나 이런 상황 인지하는 단계까지가 두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좀 더 나아가게 되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할 수 있는 단계가 되고, 실제로 이제 제조 라인을 실행에까지 옮길 수 있는 게 이제 네 번째 단계로 나가는데, 지금 현재에서는 산업 현장에서 운영하고 상황 인지 정도를 우리는 스마트 팩토리라고, 더 나아가서 빅데이터나 AI 기능을 이용해서 의사 판단하고, CPS가 좀 더 진행이 되고 나면 이와 같이 실행 단계까지 넘어가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제 쓰는 게 CPS 플랫폼은 표준화되어 있지만 실제 상용화된 제품은 아직까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IoT 플랫폼 기반으로 지금 CPS를 구축하고 있고, 자, 그래서 CPS에는 다수의 센서와 액추에이터들이 IoT로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현장의 센서라든지 액추에이터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기존의 IoT 플랫폼 위에서 데이터가 오고 있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관점에서 이제 뭐 ERP라든지 이런 SCM 이런 플랫폼들을 활용하고 있는 공장에서 또한 정보를 가져와서 이러한 실제 현장 라인에서 있는 데이터와 비즈니스에서 있는 데이터 모두를 가지고 이제 모델링하고 시뮬레이션하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디지털 트윈이라는 걸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CPS는 이러한 비즈니스 영역에서 있는 데이터와 실제 피지컬한 데이터가 결합돼서 최적의 공정 프로세스 또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관리하는 그런 것들이 되겠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냥 플랫폼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AI나 빅데이터, 엣지 컴퓨팅 이러한 다양한 기술들이 서로 보완이 돼야지만 구현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산업에서 적용되는 CPS를 다양한 형태로 이제 구축할 수 있는데,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지금 생각하고 어프로치로 가져오는 단계를 보면 자동화 단계 먼저 이제 다양한 형태의 컴포넌트들을 서비스로 만듭니다. 이제 그게 이제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 컴포넌트들이 모여서 이제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가치로 보면 이제 객체 지향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을 실제 소프트웨어적인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를 가지고 이제 결합을 시킵니다. 물론 이런 SOA를 결합하기 위한 플랫폼 또한 새롭게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은 각각의 예를 들면 서비스 운송을 하거나
반복 작업을 하고 제조하는 것들을 하나의 서비스화로 만듭니다. 그래서 피지컬 요소가 소프트웨어가 인캡슐레이션 하겠죠. 그래서 새로운 서비스로 만들고 이것들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이 하나의 서비스로 결합이 돼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자, 그렇게 해서 새로운 비즈니스가 만들어질 때는 클라우딩 컴퓨팅 기반에서 이와 같이 과거에서는 이러한 체계적인 하이어러키컬하게 되어 있던 시스템들이 객체지향적으로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돼서 새로운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형태로 CPS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로레벨부터 우리가 살펴보면 실제 PLC나 이런 디바이스를 다루기 위한 또는 생산 현장에서 제어를 하기 위한 센서와 그 다음에 액추에이터 이러한 기능들을 컨트롤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서비스로 해서 에이전트가 만들어지고, 또 다른 이제 제조 프로세스에서 나오는 에이전트 두 개 간에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용되기 위해서 실시간 처리가 가능한, 자, 이러한 것들이 먼저 멀티 에이전트 형태로 로우 레벨 컨트롤이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이후에 작업자가 이제 이러한 개별 어떤 행동에 따른 어떤 작업을 수행한다 그러면 요것들을 순차적으로 A 작업 후에 B, C 작업 후에 D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작업들을 서로 상호 유기적으로 해서 플렉서블하게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형태로 쉽게 우리가 만들어질 수 있게 해서 멀티 에이전트로 만들어내는 것이 두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단계에서는 서비스 오리엔티드 형태로 각각의 서비스들이 결합을 해서 새로운 서비스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에서 쓰는 거는 각 지금 벤더 회사마다 다른 소프트웨어 제품들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IBM 같은 경우는 ESB라는 제품,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CSF 이런 플랫폼들이 지금은 서비스 오리엔티드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에서는 밑에 하드웨어적인 프로세스 레벨에서의 컨트롤하는 부분에서부터 ERP 레벨, 비즈니스 레벨까지 각각의 하이어러키컬하게 되어 있던 요소들이 지금 각각 컴포넌트화 되어서 상호 유기적으로 새로운 것들이 비즈니스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래서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과 서비스 오리엔티드가 합쳐진 이런 형태대로 우리가 개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소크라테스, 그레이스, 뭐 아룸 이런 형태가 지금 몇 년 전에 그 연구 과제로 수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된 것은 ESB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IBM에서 이런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고, 또는 이제 지멘스 같은 데서는 별도의 또 플랫폼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각각에 있던 뭐 ERP에서 들어오기 위한 게이트웨이,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연동,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다른 인터페이스들. 그래서 이러한 ESB의 특징은 매우 다양한 인터페이스가 결합될 수 있는, 그리고 윗단에서는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담을 수 있도록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 플랫폼 측면에서 떠나서 이제는 실제 이제 디지털 트윈 개념으로 어떻게 CPS가 적용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리얼 피지컬한 팩토리가 있으면 똑같은 사이버 컴포넌트의 디지털 트윈을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용자가 이걸 의사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프로세스를 바꾸거나 아니면 이제 다양한 이슈에서 바꾸게 됐을 때 피지컬한 정보에서 모니터링한 센싱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피지컬한 것을 제어할 수 있는, 그래서 피드백 시스템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디지털 트윈이 다른 분들은 이제 시뮬레이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시뮬레이터는 이 부분이 없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센싱해서 가져오는 부분과 액추에이터에서 실제 피지컬한 것을 피드백하는, 자, 이런 기능이 추가가 되면 이 시뮬레이터가 바로 이제 디지털 트윈의 개념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디지털 트윈은 예를 들면 이제 자동차라고 하겠습니다. 자동차의 각각의 컨트롤할 수 있는
피지컬 컨트롤 시스템이 있고, 이 컨트롤러 보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컨트롤러고. 자, 이거는 이제 엔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자동차 실제 움직이는 그러한 시스템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이제 컨트롤 보드에서 컨트롤 신호를 보내고 여기 센서에서 측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가상화 시킵니다. 가상화 시킬 때 힐스 장비. 그래서 자동차에서는 힐스 장비를 과거에서부터 지금도 이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디지털 트윈을 구현하는 데 이제 도움을 받습니다. 시뮬레이터가 있으면 여기서 이제 실제 측정된 데이터,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 가상 센서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컨트롤 신호를 보내고, 이것도 물론 이제 제어 시스템이 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전체를 디지털 트윈 컴포넌트화 해서 우리가 개발을 하거나 두 개의 관점이 있습니다. 개발 단계에서 이렇게 이제 개발 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되고, 또는 이제 실제 현재 실제 시스템을 적용할 때 있어서 실행 단계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오류라든지 그런 검증하는 그런 용도에서도 디지털 트윈 컴포넌트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디지털 트윈을 크게 보면 우리가 이제 스마트 파트와 그 다음에 실제 그 제품, 여기서 보면 리소스에서부터 비즈니스 단계까지 여러 가지 이제 디지털 트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 단계에서는 버추얼한 거, 그 다음 실제 있는 것,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버추얼한 제품, 그 다음 비즈니스 단계에서도 실제 있는 비즈니스 오퍼레이션과 버추얼, 이 각각의 쌍둥이가 모두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디지털 트윈은 머추리얼 상태에서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레벨까지 모두 포함해서 디지털 트윈을 구축해서 인풋에서부터 아웃풋까지 전체를 우리가 자원과 비즈니스 정보를 활용해서 최적화하는 이런 것들을 진정한 사이버 피지컬 CPS를 이용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겠습니다. 실제 이제 현장에서 보면 이런 로봇을 이용한 프로세스를 이제 가상 환경으로 똑같이 이제 구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프로세스가 변경이 되었을 때 어떤 형태로 프로세스 과정을 바꾸는 것이 최적화될 것인가, 이제 뭐 산업공학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의 또 연구 주제로 해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최적화하는 때 실제 리얼타임으로 정보를 피드백하고 그 다음에 커맨드가 실제로 넘어가는 이제 이런 피드백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3년 전에 미네의 학생을 데리고 견학을 갔었습니다. 이제 쿠카 로봇이라는데 이제 우리 학교에도 들어와 있죠. 자, 거기에서 독일에서 사용하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현실 조금 견학을 할 수 있었는데, 자, 쿠카에서는 산업용 생산 로봇을 전 세계에 이제 많이 배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데서 어떻게 이제 스마트 팩토리화 했는가 이제 보니까 이제 각 이제 판매된 로봇들이 동작하고 있을 때 고장이 나게 되면 이걸 네트워크를 이제 현체 본사나 이런 데서 어떤 부분이 실시간 고장이 나고 부품이 뭐가 필요한지 즉시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바로 해당 부품을 해당 거기 사용하는 데서 부품을 전달해 주는 데까지 이제 피드백 시스템을 그렇게 형태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근데 뭐 그렇게 하면 뭐 서비스는 좋아지겠지만 문제가 뭐냐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자, 여기는 원래는 이제 쿠카가 로봇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구축은 누가 하냐면 네트워크를 전담하는 그러한 외주를 주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고치게 될 때는 이런 실제 회사 내부에서 이걸 문제를 해결 못하고 여러 가지 이제 자본들이 많이 생기는 이제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제 이러한 CPS나 이런 걸 구축하려고 하면 예를 들면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CPS를 구축한다면 분명히 회사 내부에 소프트웨어를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전문 부서라든지 그러한 인력들이 반드시 이제 앞으로는 필요를 하게 되겠습니다. 또는 이제 생산 현장에서 우리가 어떤 머신을 가지고 우리가 사이버 물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하면 먼저 이제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모델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머전시 상황이 생겼는지 파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적화를 통해서 이런 프로세스를 스케줄링하고 관리를 하는데,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사람이 여기에 이제 간섭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유저 인터페이스죠. HMI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런 디바이스를 통해서 들어왔을 때도 그것을 데이터화해서 최적화하는데 또한 모델 안에 포함을 시켜야지 제대로 된 우리가 CPS를 구축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모델을 하는 데 있어서 자, 크게 이제 데이터를 이용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모델, 즉 미분 방정식 형태로 표현되는 그런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이용한다면 지금 기계학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하게 되겠지만, 이제 실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모델링하는 그런 방법들을 두 개 병행해서 이제 우리가 상호 보완적으로 모델을 개발하게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연구실에서 적용했던 사이버 물리 시스템의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연구실에 이제 이런 소이어 로봇 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7축 로봇인데, 왜 7축이냐면 사람을 팔을 흉내내서 어깨 3축, 그 다음 팔목에 있는 3축, 그 다음에 팔꿈치에 있는 한 축 해서 7축 로봇을 주로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동작을 하게 되는데, 자, 이것을 실제로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개발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위험도가 큽니다. 어떤 동작을 하면서 사람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가상 환경에서 똑같은 이런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로봇 분야에는 ROS라는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ROS는 이러한 다양한 센서, 카메라라든지 센서를 쉽게 붙일 수 있는 회사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기반으로 우리가 개발을 하고, 먼저 이제 버추얼 환경에서 개발을 하죠. 그러면 IP만 바꾸면 똑같이 이제 우리가 피지컬한 것을 개발할 수 있고, 과거에는 저희가 이걸 개발할 때는 뭐 대략 이제 과제를 하면 3년 정도 이렇게 어떤 과제를 수행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이러한 플랫폼 위에서 개발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1년에 안에 이제 이렇게 개발하게 되는, 굉장히 개발 기간에서도 단축하는 그런 효과가 있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모델링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이제 실제 피지컬한 것을 다루기 위해서 이와 같은 수학적인 기법을 이용해서 로봇을 모델링을 합니다. 자, 실제로 저희가 이걸 7축 로봇에서 모델링을 수행을 했고, 그래서 이제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까지 하고 개발을 했습니다. 자, 주제가 뭐였냐면 로봇에 어떤 외부의 사람을 힘을 줍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 로봇이 이제 외부의 힘이 얼만큼 있었다는 걸 감지를 하고 로봇이 멈추거나 아니면 상호작용할 수 있는 이러한 작업이 수행이 가능한데, 자, 그래서 이제 로봇이 있으면 외부 토크가 가해지고, 자, 이것을 이제 센서를 이용하면 좋겠지만 폴스 센서가 대략 500만원에서 1000만원,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센서 없이 이 외부의 토크에서부터 출력을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외부 토크를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측하게 되면 가능한 일이, 로봇이 어떤 물건을 들었을 때 이 무게를 직접 이제 우리가 측정 없이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여기 실험 데이터입니다. 실제 모델링을 통해서 실제 센서로부터 얻은 거하고 우리가 계산하는 거하고 오차가 크지 않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실험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이제 외부에서 이제 로봇을 이렇게 이제 움직이게 되면 이 그래프 각 7개 축이 외부에서 가해진 힘이 얼마다는 걸 실제 계산할 수 있게 되었고, 이걸 좀 더 활용을 하면 우리가 이제 로봇을 통해서 외부에 뭐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이제 그런 용도로 이제 응용으로 활용할 수 있을 거로 예측이 됩니다. 또 다른 예제로는 우리가 이제 요 로봇은 이제 방제형 로봇입니다. 과수원에 쓰는 로봇인데 자율주행을 쓸 때 다양한 센서, 라이다, 카메라, 뭐 인코더 다양한 센서를 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샘플링이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자기 위치, 로컬라이제이션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센서를 정보로부터 자기 위치를 예측하는 그런 연구에서도 피지컬 시스템을 모델링하고 실제로 적용하는데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러한 수학적 모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제어를 하는 데까지 활용을 했습니다. 이때는 이제 카메라와 인코더 두 개를 써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적용하는 영상을 보면 뭐 사각형을 빨간색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목표인데 다양한 센서 퓨전이죠. 센서 퓨전을 이용해서 좀 더 정확도가 높이는 그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저희가 실제 적용하기 전에 가상 환경에서 이 모바일 로봇의 라이다라든지 센서를 이용해서 개발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앞으로는 이런 자동차에 특히 요즘 많이 쓰는 이제 카메라 모듈, 뭐 라이다 이런 것들은 실제 현장 테스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상 환경에서 피지컬 컴포넌트와의 상호 유기성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우리가 GPS 플랫폼을 이용해서 다양한 장비들을 활용할 수 있는 핵심 코어가 이러한 연구가 먼저 수행이 돼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사이버 물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누가 먼저 질문하나? 질문은 앞에 잠깐 나왔던 그 네. 과수원 로봇, 어떤 로봇이요? 과수원 로봇 아, 예. 방제형 로봇이요. 방지한다는 거는 예. 약을 뿌린다는 거예요? 예, 농약 치는. 그게 이제 예. 실제로 해봤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저희가 맡은 거는, 방제하는 거는 이제 애트리에서 전체 큰 가재고, 저희는 이제 실제 과수원 사이에서 과수 나무를 피해 가지고 원하는 목적지로 가게끔 하는 자율주행 기능, 이제 거기에서 정확도를 올리는 이 부분 파트를 저희가 맡아가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뭐였죠? 예. 어려운 점이 뭐였죠? 어려운 점요. 실제 도로 환경에서 자율주행하는 거는 저희가 표지판 인식이나 이런 게 굉장히 쉬운데, 과수원은 환경이 바닥 자체가 이제 진흙으로 흙으로 되어 있고, 이게 이제 센서로 바퀴가 헛돌기도 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로컬라이제이션 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는 그런 현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도 이제 비정형화된 그런 물체 인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식이나 전부 다 제대로 구현하려면 일반 우리가 도로 환경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자율주행 기능보다 더 이제 고도화된 기술을 요구한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맡은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센서를 2개 썼습니다. 이제 카메라 센서하고 그 다음에 라이다 센서 이렇게 2개 썼는데, 로컬라이제이션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이제 카메라가 잘 동작하면 좋겠지만 그걸 자체로 저희가 로컬라이제이션에 개발을 해봤는데, 비주얼 오도메트리를 쓰는 방법에서 이제 기존의 카메라에서 쓰는 그냥 정보를 활용하는 게 더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체로 개발하면 좋겠지만 그보다는 이제 다른 정보 획득 측면에서는 기존의 상용 제품들을 좀 활용해서 실제로 모델링하고 제하는 쪽에 이제 집중하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면은 시중에 그런 과수원에서 네. 사용할 수 있는 로봇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제공이 되고 있는 모양이죠? 아니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연구 단계에서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과수를 로봇 팔로 이제 수확하는 그런 쪽에 관심이 있는 부분들도 있고, 지금은 이제 실제 상용 대기에서는 훨씬 로봇이나 여러 가지 로컬라이제이션도 그렇고 자율주행도 그렇고 아직 초기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이상문 교수님 방에서 아니면은 네. 팀을 꾸려 구성해갖고 네. 수확하는 로봇을 만들고 싶다 네. 하면 지금 가장 어려운 점이 어떤 부분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피지컬 모델링 하는 부분이 제일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모든 문제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이걸 어떤 형태로 모델링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상당히 심플하게 쉽게 풀리는 반면에 로봇 팔도 마찬가지 이제 짚고 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로봇 자체 모델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는 폴스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실제 사물하고 로봇하고 폴스 간의 인터랙션 하는 부분,
이제 이 부분은 어떻게 모델링 하느냐가 지금 답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고 센서는 다양하게 있지만 또 하나는 이제 환경이 비전 카메라를 쓰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정보 획득도 아직까지는 쉽지 않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다른 질문? 제가 이제 CPS 개념을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은 제가 이제 뭐 재작년에도 그렇고 현대자동차에도 가고 현대중공업에도 가면서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개념을 가진 분들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조금 도움 되면 좋겠고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이. 안녕하십니까. 저 컴퓨터학교 이우진 교수라고 하는데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늦게 돌아서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디지털 트윈이라는 게 그 모델링이 아까 핵심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리고 기기 자체의 모델도 중요하지만, 그 주변 환경이나 아니면 그 외부 요인들 모델링이 제가 볼 땐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네네, 맞습니다. 보통 그 기기나 이런 것들은 디지털 모델링을 하나요? 보통 보면 아날로그 모델링, 그다음 디지털 모델링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구분을 하더라고요. 어떤 건 네, 하이브리드 모델링 이런 말도 네네네네, 쓰는데, 맞습니다. 예. 그러면 주로 외부 환경이나 주변 환경 어떤 식으로 주로 모델링을 하나요? 아, 그거는 타스크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는 게 예를 들면 위치 제어를 하는 문제냐, 아니면 궤적을 따라가는 문제냐, 아니면 어떤 포스를 요구하는 문제냐에 따라서 이게 모델링하는 게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일 쉬운 거는 위치 제어하는 문제가 제일 쉽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우리가 횡방향 제어를 한다. 자, 그렇게 하면 사실은 물리적인 부분의 모델은 굉장히 심플한 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방향 제어하는 그런 것에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 레퍼런스를 따라가게끔만 하면 되는 그런 문제에서는 우리가 쉽게 제어 문제에서는 모델링하는 게 심플하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물하고 어떤 인터페이스 하는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제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계가 하는 부분이 있고 사람이 하는 부분이 있으면 더 이제 복잡해집니다. 이게. 그래서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고, 그 다음에 사물이 이제 움직이는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최근에서는 뭐 게임 시어리나 이런 걸 이용해서 이 문제를 이퀴리엄 포인트를 찾기도 하고 뭐 하여튼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고,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컨티뉴어스 모델도 있고 디스크리트 모델도 있고 그렇게 있지만, 사람이 또 인터페이스가 들어가면 그 모델에서 또 더 복잡해지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게 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연관해서 답이 됐습니다. 예, 예, 그 연관해가지고 네, 이러한 그 로봇 팔이 되든 아니면 뭐 로봇이 되든 네, 그 자율주행 차가 되든 저런 거를 만드는 컴포넌트를 만드는 쪽에서 기본적으로 아까 전에 그 시뮬레이터 같은 경우를 네. 같이 제작해서 이렇게 공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나요? 저 지금 그 대기업마다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지금 계속 이제 컨택하고 있는 게 LIG 넥스 구미에 있는 LIG 넥스원에 있는 그 임원분하고 이제 그거는 저 군사용 그거 국방 쪽 주로 과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거기도 이제 스마트 팩토리나 이런 걸 구축하고 싶다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컨설팅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지멘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저희 국내에 있는 그런 SI 하는 업체들. 그런데 거기에 회사에서는 파는 게 뭐냐면 자기들 플랫폼을 팔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IoT 플랫폼이 원래 있던 게 있으면 그걸 플랫폼을 구축해서 하면은 먼저 구축하면 이제 다른 디바이스들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른 쪽에서는 이제 실제로는 회사에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을 일단은 정보화해서 끌어올리는 게 우선화돼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이제 지금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플랫폼에서 예를 들면 어떤 건 데이터베이스 DB 통해서 끌어오는 데도 있고, 어떤 거는 뭐 통신을 통해서, 어떤 거는 와이어리스고, 이걸 다양한 걸 다 수용할 수 있는 건 사실 잘 없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처음 구축하고자 하는 데서는 굉장히 고가가 요구되고, 그래서 그거 구축하는 데서 이제 엄두가 안 나니까 이제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고민에 빠지고, 이제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탈 턴키로 제공하면 좋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멘스 정도는 그런 걸 많이 구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에서는.
홈페이지 가시면 지멘스 홈페이지 가시면 그 플랫폼도 있고 그다음 인터페이스 이런 것까지 제공한다 이런 매뉴얼까지 조금 어느 정도 제공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임 팀장 질문 없어요? 누가? 네, 제가 무식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 모델링이 어렵다면 네. 모든 사물을 인간 세계를 모델링할 수 없을 테니까 네네, 모델링을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 그 방법이 지금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쓰는 이유가 먼저 그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데이터로 그걸 활용하고자 하고 특히 이제 로봇 같은 경우 지금 뭐 학계에서 많이 그런 시도를 합니다. 이 로봇 자체가 앞에도 보셨던 것처럼 모델링이 어렵거든요. 근데 생산 제품마다 이게 이제 조금씩 다르고 이렇게 되니까 일반화된 모델을 구하기 어렵고 그걸 이제 데이터를 이용해서 모델링해서 이제 제어를 하고 뭐 하려고 하는데 실제 피지컬한 걸 데이터를 가지고 해보니까 또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쓰는 부분이 이제 강화학습인데 강화학습을 해보니까 시뮬레이션은 잘 되는데 실제 모델에서 보니까 이제 모델링 안 된 부분, 뭐 모터의 프릭션 문제라든지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걸 그러니까 전체 다를 모델링을 잘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는 비즈니스 관점에서 어떤 걸 쓰고자 할 때 상세한 피지컬한 모델이 불편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냥 어떤 포인트를 위치 제어하는 그런 문제만 다루는 문제라면 로봇이 굳이 복잡한 모델링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어만 가지고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심플한 키네마틱 모델만 가지고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플랫폼을 구축할 건지 그런 타스크를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그 범위를 먼저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델링이 더 복잡한 문제가 필요하면 그렇게 하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정밀하게 제어하고 하는 그런 비즈니스는 잘 없거든요. 그래서 윗레벨에서 먼저 목표를 명확하게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모델링 물론 중요하지만 그 문제를 풀고자 할 때는 모델링이 중요하지만 그 목적에 맞는 모델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다른 질문은 전부 되게 질문하는 거 쑥스러워. 편하게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저도 뭐 명확하게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서로 의논을 나누면 좀 더 우리가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사실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거에 대한 답을 지금 해주신 것 같아서 그렇긴 예. 한데, 네, 제가 지금 이제 듣고 이해한 바로는 그 CPS라는 게 약간 지능화, 고도화, 뭐 확장된 뭐 인베디드 시스템 네네. 이런 전체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네네네. 거기에 이제 디지털 트윈이 들어가든 뭐 AI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 가능한 것 같은데 이제 네. 그러면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문제에 대한 목표가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이걸 쓰든지 뭐 디지털 트윈이든 뭐 AI 쪽으로 가든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사실 지금 시스템이겠지만 뭐 그런 식으로 네네. 접근을 하는 건가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현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엔지니어링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처음에는 이게 이제 CPS 나올 때는 정보통신 연구하시는 분, 뭐 지금 디지스트 총장하신 분이 이제 CPS 거의 개념을 만드시고 이제 그렇게 많이 연구를 하셨는데,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제 말씀하신 신뢰성이나 이제 이런 것도 확장성 고려해서 많이 했지만, 그러면 진짜 엔지니어링 그 관점에서 벗어나서 산업혁명을 일으키는 기반이란데 도대체 어떤 게 이게 산업혁명을 일으키는 요소인가, 그걸 바라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기술적으로 그걸 구현해서 뭐 쓸데없는 건 다 벗어 던지고 진짜 그 비즈니스를 구현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근데 그 가치가 사실은 피지컬한 시스템에서 공유와 개방을 해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화 해주는, 그게 CPS의 핵심 가치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게 기존의 IoT 기술에서도 있거든요. 그거를 좀 더 사람들이 쓰기 쉽게끔 만들어서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가 만들어지게끔 하는 거. 그러면 그게 CPS인 겁니다. 어렵게 막 플랫폼 구축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게 먼저 선행되고 난 다음에 차츰 우리가 확장해 나가는 게 좋은 접근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연관이가 자동차 관련해가지고요. 네, 지금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네. 현대자동차도 좀 그런 것들을 많이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테슬라 경우에는 모든 정보라기 뭐 하지만 굉장히 많은 정보가 다 게더링하고 있잖아요. 네, 걔들이. 네, 네, 그러면은 현대자동차도 지금 나오는 차들을 보면은 차에 대한 모든 그 다이내미스틱 정보가 다 현대로 가고 있거든요. 네, 네, 계약을 그렇게 맺은지 모르겠지만 그런 차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요즘. 네, 네. 예, 그러면은 이럴 때 이런 정보들이 실제 이것도 마찬가지 CPS가 되든 디지털 트윈이 되든 할 수 있는 데이터를 게더링하고 있다고 보면 되나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은 현재는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와이퍼 이렇게 모터 제작하는 자동차 부품 회사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외주해서 그 현대자동차에 납품하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자꾸 가져가 가지고 뭐 지능화한다 뭐 이렇게 해서 정보를 가져가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벗어나서 만약에 그 회사가 공짜로 납품하겠다. 자, 그렇게 하고 대신 거기에서 수집되는 정보를 우리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해달라. 만약에 그렇게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간다 했을 때, 만약에 그 제품이 전국에 깔렸을 때, 전국에 만약에 움직이는 데이터를 다 모으면 정확한 강수량이나 이런 데이터를 의외로 또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데서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고 CPS는 각각에서 우리가 어떤 소프트웨어와 컴포넌트화 되었을 때 새로운 어떤 게 나타날지는 지금도 뭐 앞에서 우리가 3차 산업혁명에서 앱이 어떤 새로운 플랫폼 형태가 됐듯이 자동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자동차가 모빌리티, 현대가 지금 보면은 작년에 그 CES에서 드론 큰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표방하면서 그때 표방한 건 뭐냐면 우리는 더 이상 자동차 회사가 아니다. 모빌리티를 우리가 컨셉으로 가져가겠다. 이렇게 선언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좀 이따네. 예, 그러면은 지금 그 테크노폴리스에 테크노폴리스는 전국에 지금 그 CITS 그러면서 인프라가 막 깔리거든요. 네네. 깔리면서 차에 있는 아까 잠깐 나오던 OBD2가 되든 캐논 통화든 관계없이 정보들이 게더링 된 걸 갖다가 모은 데이터는 모을 수가 있는데 네. 사실은 뭐 빅데이터가 되든 네. 딥러닝이 되든 해서 실제 그걸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얼마나 고민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데이터는 있는데 활용 측면에서는 아직 전혀 많은 고민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포스코에 비슷한 고민을 하더라고요. 포스코에서도 그 포스코 밑에 이제 그 SI IT 업체들이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포스코에 이름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IT 업체에서 포스 데이터인가요? 뭐 어쨌든 네. 거기서 이제 포스코 프로세스가 있으면 그 데이터를 일단은 이런 컨셉에서 데이터를 다 모았대요. 그럼 다 모았는데 사실은 이걸 가지고 어떤 비즈니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디에 어떻게 쓸고 쓸데없는 데이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뭐 여름 공정에서 이제 어떤 사고가 났을 거 보니까 옛날에는 안에 내부 구성원들이 그냥 이런 보고해서 이제 처리하면 됐는데 이 데이터가 다 모이다 보니까 누가 잘못했는지 바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대로 지금 쓰이는 거 어쨌든 예로 긁고 위에는 보면 이 비즈니스에서 실제로 목적이 있을 겁니다. 목적이. 그럼 그 목적에 따라서 필요한 데이터가 다 달라요. 그러면 그 목적에서 모델이 있을 거고 그 모델의 실제 핵심이 되는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그걸만 가지고 그 데이터를 모아야 되는데 지금은 다 바텀업에서 지금 그 자동차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 데이터는 무조건 다 모아요. 어디에 어떻게 쓸지 모르겠다. 일단 데이터 모으고 쓰려 그러면 실제 쓸만한 데이터는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위에서 비즈니스 레벨에서 어떤 데이터가 되는지 모델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고 그 모델에서 실제로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다 쓰는 게 맞다는 거죠. 예, 교수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고 또 한 번 더 다음 주에 있으니까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오늘 이제 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오늘 했는 내용도 한 번 더
뭐 생각해보고 정리할 거 해서 네, 차라리 뭐 필요에 따라서는 질문지를 미리 네, 뭐 리스트를 쫙 해갖고 뭐 어려운 질문들, 쉬운 질문이든 뭐 아까 우리 윤팀장 얘기하듯이 약간 엉뚱한 질문일지도 모르겠지만 다 네. 그런 것들도 의미가 있는 것들이니까 네, 네. 혹시 그걸 해서 뭐 진행을 해도 되고 어쨌든 다음 주에 좀 더 다음 주에 있기에. 고민을 좀 해보고 교수님하고 상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예. 예, 네. 오늘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더 질문 있나요? 끊어도 됩니까? 오늘은 예, 시간도 뭐 1시간 반 정도 됐으니까 여기서 오늘 저희랑 마치시죠. 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진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